아까 중간에 이제 수업했던 내용 중에 이제 들으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중소기업 유예 기간이 이게 3년에서 변경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유예 기간 이제 변경된다라는 얘기는 들었던 것 같은데 또 교재 작업할 때는 또 아차 놓쳤었는데 이게 11월 12일자로 이렇게 변경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됐냐면 이 시행이 11월 12일 이때 변경이 되면서 부칙이지 부칙말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법인들 12월 말 법인이다 그러면은 올해 만약에 중소기업 유예 이제 배제됐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3년이 아닌 5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적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네, 요렇게 내용 이제 하시고 정리하시고 이게 아마 이번 달에 반영이 이제 뭐 개정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들었었는데 반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놓치고 저희는 항상 당해년도 거보다는 그전 연도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무튼 이렇게 내용 변경됐다는 거 말씀을 드리니까 중소기업 유예 기간에 대한 내용 이제 세법령 개정됐다라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세공제 쪽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인력 개발비 세공제에 대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아까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 감면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시간은 세공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감면과 세공제 차이가 뭐냐 하면 생각해 보시면 감면은 2월 감면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세액공제는 감면과는 달리 2월 공제가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세제 혜택을 조금 더 이제 내가 공제받지 못한 이제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그 이후에라도 계속 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혜택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뭐 기술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세제 혜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어, 보조받은 거 보조받은 거를 제외한 기업이 실제 부담한 연구개발 및 인력 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 실제 부담한 음, 그런 이제 실제 부담한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비 그 중에서 일정 비율만큼을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연구개발비, 연구개발, 인력개발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때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그리고 새로운 서비스 전달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 그걸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진전이나 새로운 것을 위한 게 아닌 일반적인 관리나 지원 활동을 위해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게 아마 연구개발비에서는 가장 큰 이제 사실 판단 사항이긴 한데 그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력개발비란 여기 보신 대로 뭐 고용하고 있는 임직원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 그걸 이제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연구개발비, 인력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아니면 중견기업인지 대기업인지에 따라 공제 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고요. 또 일반 이제 연구인력개발비인지 아니면 신성장 원천기술인지 국가전략기술 분야인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세제 혜택을 더 많이 이제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일반 연구인력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분이나 증가분 중에 선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만 선택인데 보시는 것처럼 요 신성장이라든가 국가전략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기에 지출한 거 플러스 이건 기본값으로 가고 혹시 단기 지출한 비용 대비 매출액 대비 그 이제 그 비율이 증가했다 그러면은 요걸 추가
추가해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신성장 원천은 뭔지, 국가전략 기술은 뭔지, 요거는 뒤쪽에 따로 이제 조통력 이제 별표 7이랑 7-2에 이제 기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그냥 큰 틀에서 계산 방법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가전략이나 신성장 문천기술 연구개발비랑 일반 연구인력개발비가 공통으로 있다. 공통으로 이제 지출된 비용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인건비 같은 경우다 그러면은 낮은 비율에 해당하는 분야 쪽에 포함시킨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즉, 연구랑 신성장, 국가전략 이렇게 돼 있는데 낮은 비율은 연구잖아요. 일반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 인건비다 그러면 일반 연구개발비 쪽에 포함시킨다라는 거. 그리고 신성장이랑 국가가 있다 그러면은 국가가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신성장 쪽에 포함시킨다라는데요. 인건비는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재료비가 공통으로 된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한다라는 거. 이게 좀 이제 계산을 할 때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 이거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요거 한번 보시면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아까 일반 연구 인력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단기 지출액이랑 이제 증가 분중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2024년도에 단기 지출한 게 2.8억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 비율 정해둔 거 요금액이랑 그리고 증가분 여기서 증가분에 해당되는 50% 나온 거 있으면 요거 둘 중에 큰 거 적용해서 선택한다라는 거고 일반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뭐 이제 신성장 이게 반도체 소재 신성장이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한 비용 플러스 비율 증가분에 대한 거 합쳐가지고 이렇게 적용해 준다라는 거 그런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제가 뭐 이제 인건비랑 재료비 요거에 대한 그 사례는 준비하지 않았고요. 그거는 넘어가고 요건 이제 선택하는 거에 대한 얘기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조통령에 신성장이 어떤 건지 국가전략기술이 어떤 건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간단하게만 규정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이 미래자동차 중에 어떤 기술을 말하는 건지 뭐 반도체 중에 어떤 분야를 말하는 건지에 대한 거는 조통령에 있는 별표들을 한 번 더 찬찬히 살펴보시기를 추천을 합니다. 음. 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핵심 포인트는 이 지출분이 연구인력개발비 대상이냐 아니냐 보고 판단인데 이, 이 판단을 위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사전 이제 안내 제도라는 걸 이걸 말씀을 드릴 텐데 그거 전에 이런 지출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검증을 위해서라도 증거 서류는 반드시 작성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음. 왜냐하면 실제 이게 어떤 연구 개발에 쓰였는지 검증을 항상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필요하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 본청에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항상 발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연구개발 활동에 부적격 사례들을 아까 연구개발이 과학이나 기술적 진전이나 새로운 서비스 이런 활동을 위한 건데 그런 활동이 아닌 것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언급을 해봤거든요. 같이 한번 봐보실게요. 여기 보시는 대로 일반적인 뭐 측량 업무 효율성 향상 목적 효율성 향상 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고 판매 중인 제품의 반복적인 품질 검사 활동을 위한 그런 이제 개발 활동 이런 거 안 된다. 상용 기술을 단순 적용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고객사 요청을 그대로 반영을 하기 위한 개선 활동 이것도 기술적 진전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거 안 된다. 이제 쭉 나와 있는 게 타석 문헌을 이용한 연구 개발 활동. 이거는 법인 이렇게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한 게 아니라 타석 문헌을 인용한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새로운 진전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에 대한 것들, 이런 활동에 대한 거는 이 연구 개발비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진전 활동이 아니다. 기술적 진전을 위한 그런 활동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몇 개 읽어봤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가서는 좀 판단이 애매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읽어봐도 또 저희끼리 얘기해봐도 이게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이게 진짜 진전을 위한 건지 저희가 이제 근무하는 이 일반 직원들이나 또
법인의 연구 활동을 하시지 않는 분들, 뭐 세무대리인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이과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새로운 기술인지 아닌지 이제 저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래서 저희 본청에서는 이런 연구일보 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사전심사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PT에 다루지 않은 건데, 이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찾아가기 쉽도록 화면만 안내를 해드린다 그러면 저희 국세청 홈페이지거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국세청 안에 국세 신고 안내라는 데가 있고요.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법인세 신고 안내 쪽에 법인세로 타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럼 거기 들어가시면 여기 연구, 예, 법인세 신고 안내 쪽에 법인세 타고 들어가시면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 심사 제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요 관련된 거 홈택스나 아니면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요. 법인세 신고하기 전까지만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어떤 서류 제출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사전 신청서 적고 뭐 명세 적고 개발 보고서 이렇게 적는다. 그리고 요 연구인력 개발비를 증빙하는 서류들 연구원 등록 현황이라든가 연구원 업무 분장표, 인건비 관련 급여 대장, 뭐 과제별 재료비 집행 내역서, 연구인력 개발비를 증빙하는 서류들 이런 거 관련된 거 이런 거 다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해가지고 통지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럼 요 심사하게 되면 어떠한 이제 혜택이 있느냐. 혜택이라고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이게 심사 결과 통지 내용에 따라 가지고 요 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을 했다. 우리 결과 통지에 따라 이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아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했다 그러면 추후 나중에 심사 결과와 다르게 이게 뭐 과세 처분이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되지 않고 그리고 신고 내용 확인이라든가 감면 사후 관리 선정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그러니까 이게 좀 사실 판단이 애매하다 이런 경우다 그러면 요 사전 심사 안내제도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요 해당되는 개발비가 연구 개발 대상인지 여부 그거 자체 판단하시고 이제 의뢰해 보셔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거 한번 안내를 해드려 봤습니다. 연구인력 개발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이제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규정은 뭐 기업 투자 촉진을 장려하고 네, 기업이 기계장치든 사업용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에 투자 금액의 일부를 이제 가수님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그런 이제 제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 그대로 투자 촉진.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이제 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통합 투자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이런 통합 투자 세액 공제가 아닌 각각 뭐 에너지 절약 시설, 생산성 향상 시설, 의약품 뭐 품질 관리 개선 시설 투자 세액 공제 뭐 이런 식으로 각가지 이제 시설별로 여러 가지 이제 세액 공제들 그런 규정들이 분산돼서 적용이 되어졌는데 2021년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공제율이라든가 대상을 대폭 확대한 그런 규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은 요 통합 투자 세액 공제로 예,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은 이제 보시는 대로 부동산 임대 공급업이랑 소비스 서비스업을 제외한 그걸 제외한 기업이 이 삼용 자산 여기에 아마 열거가 돼 있을 텐데 그런 거 투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세제 혜택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삼용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자산이 일반적인 자산이 아니고요. 그 법인의 목적 사업을 위해, 즉 수익 사업을 위해 그런 수익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산,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자산, 이런 자산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또 법령에서 열거된 이제 그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 이 세액공제가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대상 자산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이 공제대상 자산에는 중고품이나 운용 리스 요거는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투자로 인해 누군가가 처음 취득을 했을 때 세제 혜택을 본 자산이기 때문에 중복해서 혜택을 부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제외를 하고 있고요. 운용 리스 같은 경우다 그러면 이건 실제 취득이 아닌 자금 대여 그런 성격이니까 제외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닌 금융 리스는 허용을 하는데 이건 형식상 소유자는 리스 제공자지만 이 실질적인 소유자가 리스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소유자한테 세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법에세법상 이제 감가상각을 할 때도 금융 리스인 경우에는 그 자산에 대해 가지고 감가상각 해주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테고요. 공제대상 자산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계 장치 등 사업용 유형 자산 이렇게 돼 있고 이 법인의 업종과 직접 관련된 자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아까 얘기한 대로 법인의 업종, 이 법인의 수익 창출과 직접적인 이제 관련된 자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토지나 건축물 아니면 구축물 그리고 일반적인 차량 운반구나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이런적인 일반적인 자산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느 업종이든 기본적으로 다 구입하는 자산은 이건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투자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제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요 일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 무형 자산으로서 이렇게 쭉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연구시험, 뭐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근로자 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해주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이라던가 아니면 종업원용 기숙사 아니면 장애인, 노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돼서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운수업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그런 경우에 중소기업의 차량이나 운반구 아니면 이제 뭐 선박 이런 거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선박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기업의 뭐 이제 유통산업화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 냉동 창고라든가 냉동 탑차와 같은 그런 유통산업 합리화 시설이 있다 그러면 해당이 될 테고요. 관광진흥업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국제회의 기업의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진흥법에 따른 숙박시설 이런 것도 해당이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중소기업이 사용을 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일반 인사관리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일반적인 누구나 다 사용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아닌 해당 업종의 사업에만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은 이제 공제 대상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중소, 중견기업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하게 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같은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이런 거 된다. 그래서 이런 자산들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의 해당되는 금액만큼을 이제 공제를 해준다는 건데 당해년도, 과세년도 투자 이제 금액에 규모별로 중소냐, 중견이냐, 그 외냐 이렇게 규모별로 분야별 그리고 일반 투자냐, 신성장이냐, 국가 전략이냐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공제율이 다 다르게 돼 있잖아요. 그 공제율을 적용을 해서 기본 공제라는 걸 하고 플러스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 금액보다 당해년도 투자 금액이 증가했다 그러면 그 추가라기보다는 그 증가된 금액의 3% 요거를 추가 공제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된다라는 거. 네, 여기 보시면 또 뭐라고 돼 있냐면 다만 추가 공제 금액이 기본 공제 금액을 초과한다면 공제 한도는 무제한이 아니라 기본 공제 금액의 2배까지만
추가 공제는 무제한으로 다 적용하는 게 아니라 기본 공제 2배까지만을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거는 산식이니까 공제율이라든가 우리가 투자한 우리 법인이 어느 법인에 규모별로 중소인지 중견인지 그 외 대기업인지 아니면 그리고 우리 투자가 일반 투자인지 신성장인지 국가 전략인지 어느 쪽에 해당되는 분야인지 그렇게 정해서 해당되는 율을 따라 가지고 세액 계산을 해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대로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통합 예, 예. 그리고 이게 만약에 2개 이상의 과세년도에 걸쳐 가지고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이런 진행률을 고려를 해 가지고 여기 보시는 진행률 그런 걸 고려해서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 사업년도마다 해당 과세년도의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된다라는 거. 전체 이제 이루어진 거에서 누적 진행률 개념이니까 기존에 공제받았던 거 뺀 차감된 나머지 금액들 이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는요, 투자 지역에 대한 또 요건이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수도권 과밀억제권 여기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이냐 아니냐 그 외 지역이냐라고 이렇게 좀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그 중설 투자라는 걸 한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증설이 뭐냐? 증설인 뭐 더 늘려 설치하는 걸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즉 증설 투자라 그러면 더 늘려 설치함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사업장의 연면적이라든가 사업장 내 고정자산이 증가하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그런 걸 증가하는 걸 말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 예는 어차피 인구와 산업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걸 더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과밀화 현상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제재하기 위해서 증설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만 대체 투자에 대해서는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라도 그건 공제 가능하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제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대퇴투자는 뭐 이제 여러분들 느끼시는 것처럼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 자산, 그걸 신규 자산으로 대체하는 거, 구형 설비 처분하고 신형 설비 구매하는 거, 그런 걸 말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수도권 과밀억제권 내에서 만약에 대체 투자했다면 공제해주겠다라는 거고, 이에 반해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에서 라고 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뭐 대체나 증설이나 전부 적용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규제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투자 세액 공제 관련해서 주의사항으로는요, 뭐 다른 세액 감면과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아까 세액 공제였으니까 2월 공제 적용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다만 또 여기에 뭐 2월 이제 요 세액 공제와 당해년도의 감면은 중복 적용 가능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만약에 올해 중득 감면을 받고 당해년도 투자 세액 공제를 적용받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액 감면과 세액 공제는 중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전년도에 이 세액 공제 미공제로 인해서 이월된 세액이 있다 그러면 당해년도에 해당 감면 플러스 이월된 세액 공제, 당해년도 지출액이 아닌 이월된 세액 공제에 대해서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축법 내 세액공제는 대부분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한데요. 이 통합투자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받은 자산은 투자가 완료된 시점, 즉 이제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해당 사용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처분한다. 그럴 경우에는 공제받던 그 세액에다가 이자 상당액만큼 그걸 가산해서 법인세로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것도 투자 세액 공제도 간단하게만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대로 요것도 이게 이 투자 세액 공제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열거돼 있는 사업용 자산이었다 그러면 뭐 업종의 수익 창출 위해 사용된 거 플러스
다른 시설, 열거된 시설, 유형, 무형 자산인 경우에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게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보시기 때문에 해당되는 별표 부분을 조금 더 잘 검토해 주실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고용 관련된 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관련 세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지금 제가 통합고용세제라고 이제 세액공제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이게 2023년도, 이때부터 신설이 된 거고요. 잠깐 보시면 그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 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년도 이제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청년이랑 청년 외로 구분을 해가지고 증가한 1인에 대해서 일정액을 이제 곱한 금액을 공제해주는 우리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요거라든가 아니면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에 대해 가지고 마찬가지 청년이랑 청년 외로 구분을 해가지고 사회보험료율만큼 이제 공제해주는 그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또 결혼, 뭐 임신, 출산, 육아 등 그런 사유로 인해 경력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경력 단절 여성 세액 공제, 뭐 그리고 이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 공제, 뭐 이런 것들, 이런 이제 이런 공제들이 좀 다양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각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해당되는 뭐 상시 근로자 수, 해당되는 이제 뭐 경력 단절 여성, 정규직 이런 걸 딱딱 구하고 또 세액 계산을 따로따로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이런 고용 관련된 세제들을 다 싹 다 통합을 해가지고 통합 고용 세제라고 이게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년도부터 이렇게 적용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근데 이게 기존에 있던 거랑 또 신설이 되다 보니까 신설되자마자 바로 이것만 적용을 하면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2023 작년이랑 올해 2023, 24 이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이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플러스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한 세트랑 통합고용세제랑 선택해서 이렇게 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용증대랑 사회보험제 이렇게 둘을 적용을 받던가 아니면 통합고용세제를 적용을 받던가 선택을 할 수 있게 이제 돼 있었고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제는 통합고용세액공제만 이렇게 적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통합고용세제가 고용증대랑 사회보험료, 경력 단절 여성 기존에 있었던 이것을 싹 통합해서 기본 공제라는 걸로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규직 전환이랑 육아휴가 복직자의 지원에 대한 거는 추가 공제 이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 공제 플러스 추가 공제를 적용받는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통합해 놓은 그런 이제 지원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기존 거랑 많이 달라라고 했는데 세액 계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차피 이 기본 공제에서는 상시 근로자 수, 이 증가한 상시 근로자 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금액이 이제 좀 아까 이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 세액 공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내 청년이면 뭐 700, 여기는 1100 이런 식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사회보험료랑 경력 단정이랑 싹 다 포함시키면서 금액을 좀 증가시키면서 단순하게 만들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돼요. 근데 마찬가지 근데 똑같이 증가하면 공제하고 최초인 경우에는 증가하지 않으면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기본 컨셉 그대로 갈 거고요. 그리고 감소하면 또 추징한다라는 거 그런 기존에 있었던 이제 시스템 그대로 이제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고용 관련된 세액 공제랑 이제 큰 틀을 같다라는 거 그런 내용 정도 말씀드린 거고요.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 PT에 쭉 이제 통합고용세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떤 업종들 이제 뭐 어차피 소비성 서비스업은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제외하고 할 거고 상시 근로자의 범위는 누구를 포함시킬 거냐
이런 거. 이런 상시 근로자 수는 누구를 제외할 거냐. 이런 자들은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한다라는 거. 그리고 청년이랑 청년외를 이제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그때 청년에는 누구를 포함시킬 거냐.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 쭉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공제 처음에 이제 공제되고 나서 그리고 감소하게 됐을 때 사후 관리하면서 얼마 추징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쭉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아예 처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개념이 조금 익숙하시다 그러면 그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PT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내용도 그대로 다 적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같이 따라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그래서 간단히 기존 거랑 좀 비교만 하자면 달라지는 거는 없을 테고 좀 차이 나는 거 그거 이제 있는데 그거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아까 기존에 있었던 거 요거 두 개를 같이 봤던가 아니면 요걸 선택해서 봤던가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만 해당이 됐었는데 통합고용은 중소기업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왜냐하면 고용 증대가 중소기업만을 이제 꼭 국한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청년의 나이를 봤을 때 기존에 있었던 청년의 나이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이렇게 됐었는데 이 통합고용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5세 이상 34세 이하 이렇게 해놨다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청년이랑 청년외를 구분을 할 때 고용증대 같은 경우에는 청년의 범위에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 뭐 사회보험료는 청년이랑 경력단절 여성 근로자만 했었는데 통합고용에서는 다 포함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청년, 장애인, 60세, 경력단절을 다 포함시켜서 청년으로 보고 있고 이 사람이 아닌 자는 청년외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또 1차년도 후에 공제 뭐 추가 공제 기간은 아까 얘기한 대로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2년, 그 외의 기업이다 그러면 1년 이렇게 된다라는 거. 통합고용도 동일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요 내용 이제 봐주시면 됩니다. 상시 근로자분에 대해서가 주로 되니까 동일하다라는 것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상시 근로자 수에서 상시 근로자 증가한 거, 뭐 감소한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상시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자 얘기를 할 때 이런 식으로 1년 미만, 단시간 임원, 이런 최대 주주, 직계총비속, 친족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 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보육 같은 경우에는 동일하고요. 중간에 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제외하는 자를 좀 달리 봤었거든요. 요거는 뭐냐 그 고용증대세제와 통합고용세제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 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도 납부된 사실이 없는 자다 그러면 얘네들은 진짜 근로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 수 이제 카운팅할 때 이렇게 제외를 했었는데 사회보험료 이제 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다라는 거. 여기가 아니하거나 오어였거든요. 사회보험료에서는 실제 근무도 하고 급여도 나가고 있지만 급여액이 작아서 근로세액이 없어서 원천징수한 사실이 없는 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자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배제하지 않고 공제해주겠다는 의미에서 요 상시 근로자 수 포함시켜준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정도로 해서 차이 나는 부분을 보셨고요. 다음에는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이 사후관리는 제가 이제 같이 혼용해서 썼거든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 세액공제.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다만 저희가 23년, 24년, 그러니까 올해는 특별하게 반게 없는데 작년에 이 23년 초나 22년도에 적용했던 것과 좀 다른 내용의 결의 해석들이 나온 게 있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좀 한 번씩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23년도 3월 달에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도과에서 나온 얘기인데 최초 공제 적용 받은 후에
상시 근로자가 감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년 등만 감소했다. 즉, 청년외는 증가하고 청년외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겠죠. 그럴 경우에는 요 자녀공제에서 그 청년에 대해서도 청년 등외 공제금액을 적용한다라는 그런 얘기. 요거는 뒤에 사례 얘기할 때 한 번 더 나오니까 그때 사례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넘어가서 예, 또 쭉 넘어갔는데 요거는 보실 때 유형을 사후 관리할 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유형 1, 2, 3, 4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긴 한데 얘는 전체 상시 근로자가 감소했는데 청년 수가 더 감소한 거. 청년 감소가 더 전체보다 더 많은 경우. 요걸 유형 1이라고 보시면 될 테고 요거는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어 청년 감소가 그러니까 즉 전체가 더 많이 감소한 그런 경우다라고 보시면 될 테고 세 번째는 상시 근로자 수는 감소하지 않았는데 청년 등만 감소했다라는 얘기는 청년이 감소한 것만큼 청년 등 외에서 커버를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는 감소하지 않은 그런 케이스. 요게 유형 3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 1, 2, 1, 2, 3. 요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추가 납부세 계산하는 요 산식에 어떤 걸 적용할지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고 또 넘어가고요. 쭉 넘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거 예규 몇 개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는 21년도 이제 내용인데, 뭐 청년이었던 자가 공제기간 중에 나이 증가로 인해 청년으로 되었을 때 어떻게 계속 이제 그 계산하느냐 하는 해석인데, 말 그대로 청년이었던 자가 나이 증가로 인해 청년외로 됐다. 그럼 추가 공제는 하지 않고 청년외로 이제 그 청년외 카운트에 넣는 거고, 청년으로 추가 공제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럼 청년이 감소한 걸로 봐서 추가 납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아까 보셨던 건 조세특례제도가 215. 그거는 아까 보신 내용이죠. 아까 보신 내용. 전체는 이제 유지된다는 전체는 감소하지 않았다. 근데 청년만 감소했을 때 그때 추가 공제 어떻게 해줄 거냐? 청년 외 이제 자녀 공제 연도에 대해서 청년 외 금액으로 공제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작년 8월에 나온 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가 906, 요 내용인데, 요거 지리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지리 4는 그렇게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리 1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때 그냥 청년외로 공제 적용 가능하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가능하다. 답변이 나온 거고요. 지리 3은 그거와 이제 연관해서 청년외로 공제받았다면 나중에 인원이 감소했을 때 마찬가지 그거 청년외 금액 기준으로 추가 납부세 계산한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전체 감소하지 않았을 때 청년이 감소하고 청년은 증가했다는 내용인데 그때 이거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 외 금액으로 일반 공제, 우대 공제약이 아닌 일반 공제액으로 적용한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의 이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요 말씀드렸던 내용들 쭉 참고하시면서 간단하게 우리 사례 계산하는 거 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준은 그냥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 그걸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700이랑 1100. 통합 고용의 경우에는 금액이 아까 뭐 수도권 중소기업다 그러면 1450이랑 850인데 그거 적용하지 않고 어차피 그거는 이제 숫자만 달리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틀 그대로 한번 이제 가지고 와봤으니까 요거 한 세 가지 정도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2020년에서 21년 1차 연도에 보시면 이거는 증가했기 때문에 청년 7명 증가, 청년의 5명 증가. 그냥 심플하죠. 예. 직전 연도 대비 증가했으니까 청년에 대해서 7명 증가에 1100, 청년 외에 대해서 5명 증가에 대해서 700 이렇게 해줄 거고 1차 연도는 이렇게 끝났고요. 22년도에 봤는데 22년도에 1차 연도를 먼저 적용하려고 보니 직전 연도 대비 증가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1차 연도에는 예, 감소했기 때문에 공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고 그리고 1차 연도, 직전 연도에 받았던 거 사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사후 관리하려고 봤더니만 감소했죠. 감소했는데 감소한 게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 전체가 5명 감소를 했는데 청년이 7명. 청년 감소가 전체 감소보다 더 큰 경우 아까 우리 유형 1이라고 했었는데 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추가 공제는 없을 테고요. 추가 납부가 있을 텐데 추가 납부할 때 유형 1에 해당되는 그 산식에 따른 그 내용 이 중에 7명 감소했지만 이 중에 5명은 진짜 청년이 감소한 거. 그래서 1100 요거 해주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일반 요 차익분에 대해서 요 계산해서 추가 납부해 준다라는 거. 엄격히라기보단 유형 1에 해당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봐주시면 될 거예요. 또 이렇게 되고 23년도에는 또 1차 년도로 봤을 때 15명이랑 21명 1차 년도는 증가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요 비교해서 공제를 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 6명 증가한 거에 대한 거 그리고 23년도 2차 년도는 22년도에 공제받은 게 없으니까 말 그대로 사후 관리할 게 없다라는 거 그리고 23년도는 한 번 감소해서 중단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추가 이제 공제해 줄 것도 없고 예 관리할 게 없다라는 그 얘기. 이게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사례 또 한 번 더 볼게요. 21년도 거는 똑같습니다. 21년도 거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22년도 걸 보는데 20명에서 21명, 한 명이 증가했으니까 1차 연도에 청년 증가한 거 한 명에 대해 가지고 공제를 해준다는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그쵸?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전체된 감소하지 않았으므로 2차 연도 추가 공제 적용을 해주게 될 겁니다. 요건에 대해서 그대로 적용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런데 23년도에 가봤을 때 22년도에 대비 23년도에 감소했죠. 감소했는데 얘는 청년이 청년이랑 전체가 비교했을 때 뭐 청년 증가한 게 전체보다 크진 않으니까 아마 같거나 이제 예, 크지 않으므로 유형 2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 1차 연도에 대한 거는 공제 불가고 2차 연도는 이거 전체가 감소했으므로 추가 공제는 배제하고 추가 납부 적용하는데 추가 납부 적용할 때 아까 우리 보셨던 유형 2에 해당이 되는 그 방식에 따라서 요거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청년, 청년이 감소한 경우니까 해주는데 전체 공제받았던 증가 인원수를 한도로 하기 때문에 한 명에 대해서 1100 다 이렇게 공제를 해주면 된다라는 거. 그리고 3차년도 얘랑 비교했을 때도 감소했으니까 보시는 것처럼 청년이 감소했죠. 예, 청년에는 그대로인데 이렇기 때문에 추가 납부 이렇게 2회 이렇게 해준다라는 거 보시면 될 테고요. 마지막 3번 케이스 요거까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차 연도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22년도에 봤더니만 이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 적용은 없을 테고 그리고 여기는 보시면 감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추가 공제는 아마 해주게 될 거예요. 근데 봤더니만 감소하진 않았지만 청년은 감소하고 청년 외가 증가해서 전체적으로 감소하지 않은 케이스에 해당이 되거든요. 즉 아마도 추가 납부할 때 3번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추가 공제에 대해서 제가 여기 기존 논란 것만 썼는데 이거는 2023년도 해석판 나오기 전에 우리 이런 식으로 청년 외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해줬었는데 해석판 나온 이후에는 이거 감안을 한다 그러면 예, 전체가 일단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청년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일반 아까 우대공제액이 아닌 일반 공제율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던 거 요거 적용을 해줘가지고 네, 여기가 3,500이 아닌 8,400이 공제된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3,500 맞나? 라고 이제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고 8,400이 된다라는 거. 요 반영됐던 거 따라가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는 아까 봤던 유형 3에 해당되는 그거 적용해서 이런 식으로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000원도는 어차피 여기는 감소했으니까 없고 여기도 2023년도, 2000년도에는 전년도에 1차년도 공제받은 게 없으니까 공제하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쪽에 갔을 때는 우 대비해서 감소했죠. 감소했으니까 추가 납부. 추가 공제는 없을 테고 추가 납부만 이렇게 요 산식에 따라서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관련된 거는 PT에 나와 있으니까 PT에 나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만 PT에는 이게 3,500으로 돼 있는데 이것만 이제 잘 적용을 하셔서 다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우리 다음은 그냥 중소기업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요것도 간단하게만 볼게요. 말 그대로 올해 이 고용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랑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이렇게 두 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통합고용을 받을 거냐 이건데 기존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이게 선택이기 때문에 증가한 인원수에 대해서 보험료 상당액의 청년이다. 그러면은 이때 청년이랑 경력 단절 여성인데 100%, 교회다 그러면 50%, 승성장이면 75%까지 사회보험료 상당액을 공제해준다라는 걸로 봐주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는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가 없었거든요. 감소해도 추가 공제 개념이 없었는데 이게 2024년도 공제부부터는 감소하게 되면 그거 사후관리에서 추징하게 되는 추가 납부하는 그런 규정도 생겼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이게 계산 방법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으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해서 좀 나름 속성이긴 하지만 조특법상 주요 이제 세액 공제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요 납세자 세법 교실의 취지가 법인세 그 세액 감면 공제에 대한 아웃라인을 정도를 잡는 걸 목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에서는 창업이 키워드구나. 중특에서는 업종이 중요하겠구나. 그리고 수도권 낸지 수도권 바뀐지 이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거 정도. 그리고 통합 투자에서는 이게 업종, 사업용 자산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으면 다 돼. 이런 게 아니라 이 업종과 관련돼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자산이어야 되겠구나. 이런 식의 그냥 뼈대만, 굵직굵직한 뼈대만 잡는 그런 이제 시간으로 이제 마련을 해봤기 때문에 혹시 그런 시간의 그런 이제 개념을 잡았다 그러면 이번 시간의 소개의 목적은 달성했다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2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이제 보람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